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2년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관심이 올해 유달리 큰 것 같은데 전현직 거래소 대표도 출석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규제라든지 세금이라든지 투자자 보호 얘기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좀 국감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자를 잘 보호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예. 인식이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중요한 현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오늘 세무 내용 준비했으니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해드리는 꽉 찬 블록이 되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식견,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인포맥스 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어떤 분 모셔볼까요? 크립토텍스의 신대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자 당연한 말인데 이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한 10여 년 진행이 돼 왔지만 이 관련된 세법, 뭐랄까 이게 작동을 하는 건지 세금을 내가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잘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용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대철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대표님께서 크립토 관련된 세무업을 하고 계신데 네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크립토 전문으로 네. 세무 관련 회사를 운영하게 되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그 가상자산 세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예. 되게 굉장히 특이했던 게 그 세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통적인 역사가 깊은 그런 어떤 축과 웹3로 대표되는 어떤 굉장히 혁신적이고 최신의 기술이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웹3 서비스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웹3 쪽에 치중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전통적인 핀테크는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또 올드하거나 이런데 이거는 이 두 개를 굉장히 잘 믹스할 때만 매력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크립토라고 생각하면 대중은 세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은 뭐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음. 예, 근데 언젠가는 이제 뭐 당연히 과세가 시작될 거고, 예. 실제로 이거를 논의하기 시작한 거는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에 이제 뭐 그때부터 이제 불던 이제 광풍이 뭐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로 바뀌면서 2021년에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법안이 발의가 최초로 됐던 걸로 예.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유예가 한 번 됐고 실제로 이제 유예 한 번 더 되는 세법 개정안이 이제 발표되면서 뭐 유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당연히 세금 내야 될 거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또 정말 어떤 그 철저한 준비가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네, 언젠가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죠. 그 말 자체가 당연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왜 그런 건가요? 왜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그때 아까 뭐 철학적이시네요.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소득이 소득이 있는 있는 곳에. 곳에는 결국에는 세금이 세금이 있는 있다. 거고, 네,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오랫동안 지켜졌던 관행이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대중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투자처로 자리를 잡게 됐고, 예. 그리고 실제로 주식과 다른 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면 이제 장이 마감되고, 예. 뭐 다음 날도 없고 주말도 쉬고. 근데 사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1년 365일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어느 정도 필요할 거고, 네. 그리고 또 반면에 소비자들한테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 보호하는 만큼 또 세금을 확보해야 되는 니즈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사실 코인 업계, 크립토 업계가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데 비해서
아마 조세 당국에서는 세금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너무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게 저기서 뭐가 많이 돌아가고 있고 음. 분명히 돈 버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참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른 기존의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무슨 행동을 하는데 따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인 업계에도 이제 과세를 하게 됐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과세에 대한 코인에 대한 과세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9년에 코인 이제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과세에 대한 어떤 니즈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서 2021년에 실제로 이제 그 법안이 발의가 됐었고, 그래서 한번 유예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2022년 1월에 원래는 과세를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다시 이제 유예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예가 되는 게 맞느냐, 안 되는 게 맞느냐, 뭐 과세를 하는 게 맞느냐 논란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과세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법 얘기도 살짝 어쩔 수 없이 네. 해봐야 되는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세법 얘기를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예시를 들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는 게 이제 크립토, 코인, 뭐 토큰, NFT 다 포함할 수도 있는데 과세가 되는 가상자산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그거는 좀 명확하지 않은 질문일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거 약간 바꾸면 예. 어떤 그 거래 형태에 대해서 과세가 되느냐를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가상자산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는 뭐 이게 그 영어로는 디지털 화폐라는 말을 보통 많이 씁니다. 네. 근데 국내에서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말이 표준어로 자리 잡긴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세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들은 당연히 과세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핫한 것들이 이제 NFT 과세가 되느냐 아니면은 뭐 디파이, 스테이킹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일단 기본적으로 디파이나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과세가 될 부분들이 꽤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자가 또 발생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NFT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릅니다. NFT 같은 경우는 증권성이냐, 뭐 이런 조각 투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과세에 대한 방침이 좀 바뀔 수가 있고 실제로 NFT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내가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뭐 코인에 대한 어떤 세금은 과세가 된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아마 차차 뭐 법령에 정해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과세가 어떤 다른 형태로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최근에 혹시 네. 가상자산 관련된 그 과세 컨설팅 네네. 뭐 이런 거를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저희도 내부에 세무사분이 계시긴 하지만 예. 실제로 이제 그 저희가 컨설팅을 하진 않는데 예. 뭐 이제 보통 과세를 한 대상이 두 구조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인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예가 됐고 그래서 개인은 일단은 당장은 세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네, 법인 좀 같은 미뤄졌고. 경우, 그렇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뭐 컨설팅이라기보다 뭐 저희랑 제휴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회사의 고객들이 세금 이슈가 있어서 뭐 저희 서비스 이용하고 싶다 이런 이제 고객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법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매년 3월에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그때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게 되는 아니면 거래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같이 신고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뭐 이제 기준 자체가 굉장히 불명확하고 그리고 거래 내역 같은 걸 증명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를 많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죠. 네. 기존에 있었던 전통 시장에서의 네. 자산이든 아니면 소득이든 이런 부분에 붙는 세금하고 네. 가상자산에서의 세금을 부과할 때 네.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계속 바뀌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네. 같고 그리고 이 자산에 대한 소유가 누구 건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네.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떤 점들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뭐 이거를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좀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개인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종소세라는 걸 하잖아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세무사한테 찾아가서 뭐 내가 수임 동의하고 홈택스 접근하게 해주고 그러면 사실 대부분 그다음에 내가 카드 내역 주고 뭐하고 하면 사실 대부분은 그냥 됩니다. 그러면 세무사가
며칠 뒤에 연락을 주죠. 아, 신고 준비 다 됐다. 예. 얼마다. 내시면 신고 끝납니다. 세금 납부하세요. 얼마예요? 이게 굉장히 심플하단 말이죠. 근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세무사를 찾아가도 그냥 찾아가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 내역이 일단 다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거래 내역이 이렇게 산 코인이 이렇게 팔린 게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래 내역을 모든 공간이 없도록 짜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일단 세무사분이 혼자 사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래를 많이 하신 분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몇만 건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손으로 찾아가면서 끼워 맞춘다? 이제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건 소유권 문제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방식, 뭐 예를 들면 에어드랍을 통해서 내가 토큰을 받았다. 지갑으로 뭐 코인을 받았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거래소로 옮겨서 뭐 환전을 했다. 이럴 경우에도 너 이 코인을 누가 줬니? 라고 할 때 사실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래 내역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는 세금 신고를 스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무사분도 계셔야 되고 또 이거를 거래 내역을 완벽하게 정리한 리스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 세금 자체를 계산하는 게 어려운 것보다 사실 그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 단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세금을 내가 자진해서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네. 반대로 어떻게 해서든 피해가 가지고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줄여보려는 사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세금을 적극적으로 나는 네. 잘 낼게라고 하는 사람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네네. 도망치는 사람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다 생각이 보니까 드네요. 오해도 네.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례로 예를 들면 해외에는 이제 저희랑 비슷한 서비스, 텍스비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 IRS랑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세금을 어쨌든 회피하려는 분들, 회사 이런 데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합쳐서 공조해서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세금을 부과하고 네. 그걸 징수하고 걷는데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간 업체와의 네. 그 공조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과세 기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과세 기준이 현재 가상자산은 뭐지 해외 주식 거래와 비슷하게 되어 있다라고 네.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산 방법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일단 그 거래해서 얻어낸 예, 소득에다가 그 소득을 기본 공제를 250만 원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이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그 다음에 뭐 필요할 경우에는 세무사를 썼을 때 세무사에 대한 수수료, 그 다음에 채굴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전기, 예. 이 정도를 기본 공제가 되고요. 그 비용에 보통 이제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 이제 과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번 거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네. 이것저것 뭐 대행료 같은 그렇지. 거를 공제한 네, 수수료 뒤에 빼고. 거기서 22%가 네.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되는군요. 네네, 그게 가장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네, 뭐 이제 변형되는 것들은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그거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번 거에서 250만 원 제외하고 수수료 좀 빼고 예. 22%가 부과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라는 게 이제 비과세로 그렇죠. 공제가, 되는 되는 거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맞습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네. 그러면은 그 뭐 번 거에 대한 증명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올해 2022년에 대한 거는 작년 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네네. 언제 시점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걸 샀을 때 아니면은 뭐 출금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그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매년 5월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과세가 예. 시작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2024년 5월에 신고를 한다. 그러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예. 이것만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실제 예를 들면은 제가 2019년에 산 코인을 2022년에 팔았다. 또 사실 이제 세금을 어쨌든 내야 되는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9년에 내가 얼마를 주고 얼마에? 얼마에 이 코인을 샀는지를 음. 알고 있어야 실제로 정확하게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는 뭐
의제 취득가액이라든지 이런 기준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가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산 것보다 낮게 책정되거나 예. 높게 책정됐을 경우에 세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취득원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설사 가세에 해당 연의 거래가 아닐지라도 그 전에 발생했던 모든 거래의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화면에 준비된 내용이 있었는데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세금 크립토 관련된 일을 또 하시니까 이우석 이사는 세금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뭐 관심이 있고 예. 보긴 하는데 아직 자세하게는 안 봤어요. 그리고 예. 좀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이 나중에 먼 미래에 하지 않을까? 그냥 당장은 아니겠지. 예. 아니 뭐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던 게 예. 정부에서 뭐 되게 많이 잘 해준 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세금을 왜 걷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도 있고 투자자 보호도 잘 해주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 네가 그런 상황을 내가 만들어줬는데 거기서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건 말이 되지만 정부에서 여기서 내가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세금을 걷는다? 왜 걷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정부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이 컸다면 그쵸. 막대한 세금을 걷어가는데 뭔가 거부감이 대한 없을 텐데 저항이 덜할 텐데 예. 지금 약간 아무래도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네, 맞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크립토로 돈을 많이 버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또 아주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항은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제 생각은 이제 원래 안 내다가 갑자기 세금을 내야 되는 시점이 온다는 것 자체가 네, 맞습니다. 저항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저희 지금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앞에 저희가 예시를 만들어 봐서 이제 개인 투자자의 기준으로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양도가액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기 보시는 9,600만 원. 양도가라는 게 이게 판 그렇죠, 금액인 거죠? 맞습니다. 네. 뭐 거기서 얼마 팔았냐? 뭐 취득가액이 예를 들면은 뭐 8천만 8천만 원. 원인 거고. 8천만 원. 네, 그래서 돈을 버셨네요. 네, 그다음에 필요 경비. 많이 보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세무사 비용은 50만 원 차감하고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본이 되는 금액이 양도 차익. 그게 이제 1,5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서 말씀드린 기본공제 250만 원 제하고 그러면 1,300만 원이라는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예. 근데 저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포함 안 된 걸로 계산했는데 예. 그러면 1,300만 원의 20%면 이제 260만 원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2%라는 거는 지방세 2%가 아하. 저기 지방세 1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밑에 있죠. 네, 그래서 총 납부하게 되는 세액이 286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1,550만 원인 상태에서 286만 원을 네, 맞습니다. 네,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네. 이거는 사실 뭐 해외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네, 뭐 그런 그럴 수도 환경에 있을 이제 것 같아요. 네. 납세 금액일 텐데 저기서 제가 가장 의문이 드는 거는 필요 경비라는 부분에서 예. 저 필요 경비는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무사 비용을 얼마나 썼다 이런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세금을 납부할 때 네. 모든 사실 그 증빙의 의무는 본인한테 있습니다. 본인한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이 거래 내역을 취합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네. 결국에는 이 자료가 내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게 되는 거고 필요경비도 똑같습니다. 세무사 비용도 내가 세무사 실제로 고용해서 이렇게 했고 그 증빙을 내면 당연히 처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모두가 본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김에 또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원화 거래소면 네, 원화로 출금할 때 기준으로 되면은 신고가 사실상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래소, 그냥 일반 코인 거래소나 네. 해외 해외 거래소의 거래소. 경우에는 네, 네. 어떻게 이거를 취득 원가라든지 이걸 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는 실제로 이제 국세청에서 예.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라는 거를 그 거래소부터 이제 받게 됩니다. 예. 그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사람이 이런 거래를 했다는 거를 매달 이제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거래소가요. 네. 어. 그리고 그럼 거래소는 그거를 홈택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한테. 그래서 사용자들이 국내 거래소만 사실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홈택스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해외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내 거래소들은 사실 국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뭐 거래명세서 제출의 의무가 있지만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의무가 전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해외 거래소에 거래한 내역을 뭐 엑셀을 다운받거나 거래소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저희 같은 서비스에 API 연동하거나 해서 본인이 그거를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는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거래했으니까 이건 안 걸릴 것 같아. 뭐 이럴 수 그럴 있잖아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북미 쪽은 이미 미국, 캐나다도 과세를 시작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유럽도 사실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뭐 시작하거나 시작할 예정이고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뉴질랜드 이런 데도 다 이제 과세가 시작되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협약이 맺어진 대부분의 그 국가에서 우리 운영하는 거래소들은 실제로 언젠가는 다 사실 이 거래 내역을 국세청 넘겨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돼서 과태료를 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신고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 특히 사라지는 거래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메인 거래소들은 뭐 그런 경우가 사실 적겠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 폐업도 빈번하고 생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파산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제 내가 이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그 거래소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그 거래소가 없어졌는데 과세가 시작됐다. 그러면 사실 그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역 그리고 그 거래소에서 내가 그 구입한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서 예. 원화를 출금했다. 사실 이러면은 출처를 증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없으니까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예. 그런 부분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거죠. 세금 계산을 할 때. 그럼 최초에 그런 뭐랄까 좀 걱정되는 거래소인 거를 제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그래서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예. 미리미리 이제 뭐 엑셀이나 어. 어떤 서비스를 연동하거나 해서 데이터를 쌓아두는 것이 과세가 아무리 유예됐다고 해도 반드시 필요하다. 캡처 파일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 뭐, 뭐- 거래 내역이라든지.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거래하는 건수 자체가 예. 뭐 해외 거래소까지 이용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뭐 굉장히 빈번하고 그럼 뭐 적게는 수백 건, 많게는 수만 건.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캡처할 수는 없고 보통은 이제 거래소에서 엑셀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API 형태로 뭐 출력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별도로 뭐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면은 출력을 해주거나 이런 식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좀 실질적인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세금이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네. 과거에 있었던 것도 다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니면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조언을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나도 저장을 해놔야 된다 했을 때 과거의 거부터 해야 되는 건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언제부터? 무조건 할 수 있으면 첫날 시작한 날부터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어쨌든 첫날 내가 코인을 시작했다는 거는 사실 이제 어떤 가상자산 구매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날의 취득원가부터 사실 이제 세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심지어 10년 지난 후에 팔았다. 그럼 10년 저의 취득원가가 얼마인지는 사실 본인이 알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전과 오후와 밤의 가격대가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세청에서 어떤 고지한 뭐 기준가보다 내가 더 비싸게 샀다면 더 비싸게 샀거나 싸게 샀거나 할 때는 세금 차이가 생각보다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그 당시에 사서 예를 들면은 이때 사서 이때 팔아서 이미 이제 과세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거래다. 사실 그거는 오히려 조금 편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이미 과세 그 유예 대상에 포함된 거니까. 네. 근데 이때부터 사서 내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계속 하면서 이 코인을 계속 들고 있어서 이때까지 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취득원가는 그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게 중간에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네네. 혹시 죄송하긴 한데 네. 이때 10개를 샀어요. 네. 그중에 중간에 5개를 팔았는데 네. 뭐 이게 5개가 남았다 이런 네. 식으로 했을 때 네. 이거 5개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네. 이때 산 거 아니고 나중에 산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다 꼼꼼하게 발라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를 뭐 이제 그 세금 계산법에 따라서 선입 선출이라는 게 있고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게 먼저 되고 먼저 산 걸 먼저 팔았다고 쳐주는 그렇죠. 거죠. 예, 그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평균법이라고 해서 아, 예, 그걸 적용하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으로 해야 되니까 다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선입 선출에도 똑같이 알아야 되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구나. 어떤 게 들어와서 팔았고 다시 들어왔고 이거를 사실 계산해도 똑같긴 한데 그렇군요. 예,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초기에 내가 그 구매한 금액, 취득 원가를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예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ICO에 참여해서 코인을 지갑으로 받았다. 그런데 그거를 언젠가는 내가 거래소로 옮겼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증빙이 필요한 거죠. 그럼 혹시 뭐 징여를 받은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처, 취득 원가는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그 실증적인 질문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합니다. 이게. 예,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어느 순간 바꿨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다른 코인으로 한번 바꿨습니다. 그럴 때 최종적으로 다른 걸 갖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때 모든 그 거래 변형 기록 뭐라고 네. 해야 되죠? 전환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아, 네, 그거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기본적으로 코인으로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예. 교환하는 거죠. 그것도 실제로는 매도라고 판단합니다. 매도 네. 매입이라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 출금하는 거랑 동일하게 거기는 과세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을 예를 들면은 A에서 B로, B에서 C로 바꿨다 하면 사실 그 기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 어떻게 증빙자를 누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은 사실 거래소에서만 보면은 뭔가 그 아이템처럼 교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취득이라든지 매수 매도의 개념이 잘 안 와닿는데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코인을 갖게 될 때에 그걸로 바꾼 기록이 이 코인에 대한 취득 원가와 판매 기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간에 발생하는 이득을 계산해서 그것도 실제로는 계획문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앞에서 했던 이 모든 거래를 다 따로 과세를 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 따로 과세하거나 묶어서 과세하거나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내가 최종 목적지에 왔고 이거를 출금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시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으면 사실 완벽한 세금 신고가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세금 신고를 뭐 해야 된다라는 이 가정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왜 이렇게 증명을 내가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그냥 억울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한 5년 전에 네. A라는 코인을 샀습니다. 네. A라는 코인을 코인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어치 샀어요. 예. 근데 그 1년 뒤에 뭐 아니면은 뭐 몇 년 뒤에 제가 그 코인을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어치 샀죠. 100만 원 개당 100만 원에 예. 10개를 해서 1000만 원 샀는데 1억에 팔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개당 1000만 원이 된 거죠. 10배 와. 수익을 낸 거죠. 예.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분 좋죠. 네.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국세청에서 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9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 발생한 네, 거죠. 그러면 그냥 뭐 기본 공제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거기에 그냥 심플하게 20%만 한다고 해도 9천만 원에 20%면은 1,8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예.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100만 원에 샀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국세청에선 이 코인 자체가 엄청 변동이 심한 코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국세청에서 평균가를 내서 그날 날짜의 코인 가격을 기록한 게 50만 원일 수 있어요. 아, 코인이 워낙 빨리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러면 50만 원으로 근데 제가 100만 원에 산 걸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얼마에 산 걸로 기록해야 되죠? 50만 원이죠. 예. 그러면 500만 원에 산 거예요, 저는. 500만 원에 샀는데 10억을 벌었죠. 그러면은 9,500만 원의 이익이 9억 5천만 원의 이익이 난 거니까 제가 내야 될 세금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 원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운이 좋아서 내가 그 취득한 가격보다 예를 들면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가격이 높다. 예, 반대로 아까랑 네, 반대로. 반대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조용히 하면 되나요? 뭐 그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거를 선택하면 선택하면 되죠. 되나요? 네, 그걸 선택하면 되죠. 네. 어차피 조용히 있어도 되나요? 네, 그래도 선택을 하면 그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낮아졌을 때인 거죠. 낮아졌어요. 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뭐 오전과 오후의 가격이 너무 다르고 그러면은 그거를 트래킹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내가 산 가격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의도적으로 난 세금을 덜 낼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빼고 할 거야라고 해도 실제로 이 퍼즐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뭐 지리가 들어올 어디선가 수밖에 없죠. 세금을 내고. 예, 이게 왜 빠져 있어요? 뭐 이거 어디서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 사실 그거는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일단 뭐 코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가정이어서 네. 뭐 기분 좋은 얘기긴 합니다. 네. 네. 많이 지금 최근에 많이 버신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서 어쨌든 네. 그렇네요. 저는 코인이 없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얘기는 네.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많이 해오신 분들이 네.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금 문제도 어느 정도 인지를 갖고 계신데 네. NFT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아이템이죠. 네. 작년쯤부터 이제 뜨기 시작해서 이제 갖게 된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런 분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일단 뭐 제가 이제 변호사나 뭐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드릴 수도 없는데 네, 더 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사실 NFT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술이 발전한 속도와 그리고 다양한 거래 상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디파이, 뭐 스테이킹부터 시작해서 NFT 이런 것들이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나라도 이거를 법의 속도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예. 예, 그리고 NFT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NFT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 증권성이냐 아니냐, 사실 이런 거에 따라서 과세 방식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올해 안에는 아마 NFT가 어떻게 과세될 거다 아니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답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 정도 돼야 아마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기술이 너무 빨라서 법이 못 따라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너무 빠른데 법이 못 따라가니까 따라와서 이게 하면 되고 하면 안 되는 거를 말해주면 좋겠는데 기술은 이만큼 있는데 이걸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꾸 이제 뭐 네거티브 규제나 파지티브 규제나 뭐가 중요한 나오는 그러니까요. 이유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해외에서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국내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러닝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이런 것조차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는 더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규제를 받거나 갑자기 뭐 회사를 접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굉장히 뭐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거를 얼마나 뭐 빠르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뭐 그거는 조금 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NFT 질문이 나오고 네. 있는 중이어서 NFT 같은 경우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도 소유권, 네, 저작권, 맞습니다. 네. 이 권리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어 있다. 네네. 법률적으로는 네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세금은 항상 같이 맞물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물려 있는 네. 거죠. 네, 그게 먼저 정의가 돼서 이거를 예를 들면은 어떻게 뭐 금융자산으로 판단을 할 건지 아니면 뭐 투자로 판단을 할 건지 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과세 방침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NFT와 관련된 세금이 정해지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필요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네. 거죠. 그 되레 지금은 너무 규제 프리하니까 네. 규제가 좀 있어야겠다 이런 네. 입장이시군요. 네. 음. 그리고 뭐 유예가 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자 입장에 당연히 뭐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정부나 뭐 저희 같은 기업 입장에서도 아마 조금 더 대응을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뭐 새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 이번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그 크립토 전문으로 하고 있는 네. 그 뭐라 그럴까요? 납세, 네네. 세금 관련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네. 네. 업계에서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런 세무 관련된 그 필요성이라든지 네. 니즈가 좀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텍스비트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예. 2018년에 미국에서 설립이 됐는데 이미 뭐 작년에 그 1조 이상 밸류를 인정받아서 유니콘의 반열에 올라설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세무 전문성만 있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 전문성만 있는 것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무,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진입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세금에 대한 부담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내가 세금을 내야 되면 얼마가 내야 될까?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법인도 똑같고 개인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제 내 의지에 의해서 코인을 거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NFT를 만들어서 발행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가상자산이 생길 수밖에 없죠. 회사 입장에서는 들고 있게 되고 보통 이더리움으로 받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럼 그거에 대한 세금 처리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은 정부 기관이나 뭐 공공기관 중에 그 코인으로 기부를 받게 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뭐 이제 우리는 기부하고 싶다. 예. 근데 코인으로 줄게. 그러면 뭐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이제 코인을 받게 되면 이것도 어쨌든 자산이니까 예. 뭐 위탁을 하고 뭐 어떤 방법을 쓰건 사실 거래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소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에 가상자산을 들고 있게 된 거고 거래를 하게 된 거고 그럼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세금 신고를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무사나 세무법원에 가져가도 이거는 뭐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좀 모를 것 같아요. 사실 이러면 사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정리해서 뭐 분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다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 관련된 네. 크립토에 전문 특화된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네. 법인들 얘기했고 개인 투자자 얘기했는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그 기록과 자료를 남기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 외에 또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좀 더 이제 기분 좋은 얘기 해드리면 예. 내가 코인으로 이제 5억 가까이 그 코인을 가지고 있다. 근데 뭐 예를 해외 거래소에 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낸스에 내가 한 4억 7천이 있다. 근데 해외 금융계좌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에 12달이죠. 그 매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외에 있는 뭐 자산, 그게 해외에 있는 주식이건,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어떤 우리나라 증권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거래 말고 진짜 해외에 있는 주식,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해외 계좌, 그 뭐 외국 은행에 있는 그 예. 계좌, 그다음에 가상자산, 요거 합이 5억을 넘었을 경우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라는 거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4억 7천어치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1월 31일 날 갑자기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서 5억을 한번 찍고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신고 대상인 거예요. 기분은 좋은데 네, 기분은 좋죠. 근데 신고를 한다고 뭐 세금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나라에 내가 해외에 이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신고를 하는 것뿐이지 그걸 한다고 해서 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세금을 이제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3천만 원을 이제 내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매달 30일, 31일에 됐을 경우에 내가 5억에 근접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억이 넘었나 안 넘었나. 자기도 모르게 정말 한 번 딱 찍고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순식간에. 그래도 그 사람은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금 출처 증빙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워낙 가상자산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이걸로 큰 돈을 버신 분도 많고 전업 트레이더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주택을 산다, 집을 산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거래소나 아니면 보통 이제 그 자금 세탁 방지 자격증이 있는 뭐 회사의 어떤 공식 문서 같은 걸 통해서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물어보겠죠. 이거를 어떤 경로로 금액을 취득해서 이걸 샀는지. 그래서 증빙을 할 수 있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3개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빙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주 빈번한 케이스는 아니라서 뭐 일단 그렇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 그렇지만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꼼꼼히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이 조금 빈틈이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네네. 블록체인이라든지 크립토는 이제 국경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에서만 계속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내가 그쪽에다 세금을 작게 내는 게 낫지 않냐라고 혹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첫 번째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출금을 해야 되는데 음. 해외 은행 계좌가 있는지부터 사실 이제 어려운 거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 해외에 가서 뭐 그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제가 세무사가 아니라서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 아마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출금할 때 원청 조치를 하는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떼고 출금을 해주는 거죠. 아, 애초에 세금을 떼고 출금을 그렇죠, 해주는. 그렇죠. 예, 그런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이미 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본다면 아마 그쪽에서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국내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서류를 많이 필요로 하는.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자산 규모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군요. 실수로 뭐 이중 납세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을 수도 있죠. 예, 물론 있을 수 있죠. 나중에 물론 이제 환급을 받게 되겠지만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국세청은 꼼꼼하다. 예, 그리고 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미국 국세청은 모든 걸 알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보다 그 꼼꼼하게 잘 짜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시스템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거꾸로 회피하는 입장도 돼보고 또 적극적으로 내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돼보고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 네. 아까 뭐 5억을 잠시라도 넘어가면 네. 그렇게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가상자산에 네,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네,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가요? 시청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에는 다 가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국내에는 그 뭐 기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형태로든 그 가격을 책정을 할 거예요. 그게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걸로 반영이 되는 거기도 하고, 특정 거래소의 가격일까요? 아니면은 뭐 평균 공통적인- 가격이거나 뭐 종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건데, 그래서 어쨌든 기준가는 분명히 정해질 거고요. 예. 그리고 그게 당연히 해외에서 뭐 유통되는 코인들의 대부분도 사실은 아마 뭐 코인마켓캡이나 이런 데서 이미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뭐 API 형태로 가져오는 것도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대부분의 거는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준가는 뭐 그날의 어떤 시점에 그쵸, 가격이라고 예를 들면은, 치면은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모든 시간대에 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데이터의 어렵죠. 양이 굉장히 쉽지는 많아질 않죠. 것 같거든요. 쉽지는 않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저는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어쨌든 저는 뭐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겠네요. 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얼핏 지금 아까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지금 난 게 네. 채굴 같은 경우는 네. 없던 걸 만든 경우잖아요. 네네네, 코인 같은 맞습니다. 경우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채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채굴한 시점에 뭐 취득가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고, 취득 원가는 아마 그날 시점에 이제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지갑에서 가져왔는데 예. 그 날에 그 지갑에서 받아왔을 때는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가격은 어떻게든 시장에서 정해주는 거고, 그 시장가라는 게 있고 그 기준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그대로 적용이 될 거고, 그래서 그거를 취득 원가로 해서 계산을 아마 하게 될 거고요. 채굴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유리한 점은 채굴에 사용된 전기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 요금을 그렇죠. 공제받을 네,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원칙은 그 취득한 시점의 취득가 그리고 판 시점의 가격,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굴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 자체를 이걸 생성해서 거래소로 옮긴 순간부터를 취득으로 보는 건가요? 그거는 좀 저도 봐야 될 것 정확한 같아요. 시점이 사실 네, 그것도 중요할 것 그거는 같은데요. 제가 봤을 하시는 때는 분들은. 거래소로 들어오는 시점이 될 것 같긴 한데 예. 그거는 저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좀 전문적인 네. 판단이 네, 좀 필요하군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각 같은 경우에는 취득은 이제 원화로 그렇죠. 출금을 할 때. 네, 그래서 이것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예를 들면은 A라는 코인을 뭐 사서 한 10억어치 들고 있다가 갑자기 폭락을 해서 한 9억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걸로는 막 거래를 해서 한 8억을 벌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는 내가 8억을 벌었고 9억을 잃었으니까 나는 1억을 손해봤고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겠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는 9억을 잃고 1억이 남았잖아요. 그거를 환전을 해야 됩니다. 원화 1억이라도 팔아야 9억이 손실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항상 원화로 출금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기서 이만큼 잃었는데 어떻게 이만큼 팔아? 그러면은 세금 절감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 착각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사실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세금을 주식하시는 분들도 네. 세금 회피하기 위해서 줄이기 줄이기 위해서 위해서. 이익 난 것과 손실 난 거를 동시에 같이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그래야만 상기가 돼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단적인 예로 네. 이제 그 이름을 입에 담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루나테라를 들고 있다가 아하. 네. 이제 막대한 손실을 보신 분들, 네. 그러니까 사실 비쌀 때 호황기 때 사셨다가 이제 거의 99% 이상 하락을 한 상태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그 뭐 팔 수 있는 시점이 있었다면 네. 저는 무조건 팔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거 자체는 현금화를 해야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내가 다른 거에 번 거에서 당연히 상세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팔지 못했다. 지금 갖고 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보통 그 텍스와 관련된 그런 네. 규정 중에서 예. 그 DTA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루나가 됐든 뭐가 됐든 코인으로 손실이 났어요. 근데 이 손실이 난 거를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네, 나중에 이익 난 걸로 이렇게 상계 처리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없나요? 네.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내가 이만큼 손실이 났으면 네. 앞으로 이거 이상 벌 때까지는 세금 안 내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그러니까 될 것 근데 같아요. 이제 결국에는 근데 다 그게 원화 출금 기준이기 때문에 어, 원화로 출금을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루나가 10원이라도 팔 수 있었을 때 네. 그냥 10원이라도 팔았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손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못 팔았을 경우를 못 팔았을 얘기하시는구나. 경우에. 예.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시점이 왔을 때까지 보고 그게 정말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라도 파시는 게 세금을 낼 때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그럼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손실이 난 상태면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나요? 뭐 막대한 세금이 나오나요? 뭐 그런 거 세금은 나오지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총 10억을 예. 벌었는데 루나 사태로 9억을 잃었다. 그러면은 9억 마이너스고 10억 플러스니까 1억이 실제로는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죠.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루나를 팔지 못했다. 그러면은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겠죠. 어이구. 왜냐면은 마이너스 되는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원화로 출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재는 것이 많은 분들이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과 맞물려서 이 세법상 그렇죠. 어떻게 갈 것이냐. 네. 사실 이번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네. 이게 통과되면 2년을 더 밀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현재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이제 과세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과세 해당 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한 내역을 2024년 5월에 신고하는 게 됐었는데 예. 2년이 미뤄진다는 거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2026년 5월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아직 좀 멀어 보이는 느낌도 생기네요. 그렇게 보면은. 네, 많이 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예. 그때까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긴 하겠다는 네. 생각이. 그때까지 돈을 많이 2026년이면은 굉장히 좀 긴 기간이네요. 네. 그 안에는 한번 여름이 오겠죠. 여름이 오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여름이 오겠죠.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오겠죠. 네.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움직임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근데 뭐 이거를 그 과세를 유예하지 않는 명분 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은 어떤 걸까요, 그게? 뭐 일단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뭐 수요가 너무 크고 투자자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처음으로 유예했을 당시에도 대선 기간이었고 예. 그래서 그때도 뭐 양쪽 대선 후보 모두 다 유예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뭐 젊은 친구들이 힘든데 이거라도 사실 부담을 덜어주지 않겠냐. 거의 약간 이런 기조로 갔었다면 지금도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그 세술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또 여론을 보면 사실은 굳이 이거를 지금 해야 되겠냐 이런 윈터에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뭐 특별히 어떤 명분을 가지고 반대한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 업계에서도 유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현재 네. 그 유예가 더 될 것이다. 네.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네. 업계는 그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겠네요. 아, 그렇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이제 윈터가 찾아오긴 했지만 예. 또 이제 뭐 여름이 올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마음 놓고. 네, 마음 그럼요. 놓고 일단 원래 이제 올해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게 최초의 이제 법안이었는데 네.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됐었거든요. 그래서 음. 아 내년에 이거 세금 내야 되는데 뭐 어떡하지? 뭐 12월 30일까지 다 팔아야 되나? 뭐 가려서 좀 거래를 하는. 네,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아마 당분간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 없이 거래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해외에 좀 여쭤보고 싶긴 네. 한데 그 우리나라 이제 소득세법이 지금 계류돼 있는 거고 네. 해외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세법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미국도 예. 있고 유럽 쪽은 아마 굉장히 활발한 거. 유럽 자체가 원래 이제 그런 쪽에 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이제 과세를 시작을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뭐 그 인도네시아, 뭐 뉴질랜드 뭐 이런 데들도 있고 뭐 싱가포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 과세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계속 아마 장기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과세를 할 것 같다라는 뭐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또 하나의 뭐 그냥 소득세 같은 개념으로 전 세계에서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음.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네. 또 어떤 건전한 투자 환경도 좀 조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래소들도 사실 뭐 불확실한 거래소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자생적으로 사실 살아남지 못할 거고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오면서 이게 조금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지 않을까 싶고요. 그 기간이 뭐 당장 몇 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약간 크립토 윈터라고는 하지만 네. 서머 그러니까 막 활황장이 오면은 그거에 대한 세금을 걱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뭐 투자들이 많이 하죠. 익절은 항상 옳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일단은 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금 많이 내더라도 난 많이 벌고 싶다. 세금을 내더라도 남는 게 있는 게 잃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세금 잃고 세금 안 내는 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금 자체가 투자를 엄청나게 위축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굉장히 뭐 첫 해는 아마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예. 가지로 뭐 어떻게 신고해야 돼요? 뭐 왜 이거 내가 누락됐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시점이 현재 기준으로는 만약에 통과가 되면 2026년 5월이죠. 그리고 그 네.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쵸. 과세를 하는 네. 거고요. 2025년.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어느 정도의 조금 혼란의 시기가 올 것 같긴 하고요. 예. 그걸 한번 겪게 되면 뭐 사람들도 노하우가 쌓일 거고 그리고 정부도 당연히 좀 더 뭐 보완할 것들이 있을 거고 예,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걸 대비할 때 현재 뭐 내고 법인들 있다고 같은 하는데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일단 그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 와요. 네, 그래서 매년 법인세 신고할 때 이제 같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보통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그 서비스를 통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만 별도의 분계 처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법인이 사용하는 뭐 ERP 솔루션에 같이 이제 병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합쳐서 그냥 법인세 신고하듯이 신고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정말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확실히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조세피난처라는 단어가 이 크립토에 무조건 붙어 다녔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예, 그런 오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금을 추적하는 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생겼고, 예, 그리고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범행에는 뭐 비트코인을 써야 안 잡힌다, 뭐 이런 뭐 썰들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대부분의 것들이 다 추적이 가능하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세금 회피하기 위해서 비트를 한다, 아니면 뭐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트를 거래한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범죄에 사용해가지고 묵혀놨던 비트코인인데 이렇게 꺼내는 뭐, 거는 네, 한 그거- 번씩 뭐 고래가 출연했다 그러면서 그럴 이게 수 나오긴 있을 하더라고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하기는 네. 어렵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실명인지도 다 하고 있고 예. KYC라는 걸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거래소도 거래명세서 제출하고 있고 그리고 네. 출금도 사실 특정 은행을 통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게 예전처럼 뭐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피해가거나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오늘 정리를 하는 질문도 한번 던져볼게요. 네네. 예, 투자자들이 이제 세금을 네. 이제 앞으로는 언젠가 내게 될 텐데 네. 말씀대로 네. 잘 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를 좀 여쭤볼게요. 네,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 정말 이것만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래 명세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래 기록, 예, 명세. 거래 내역 예. 어떤 형태로든 그거를 확실히 확보해야 된다. 예, 네. 지금부터.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나 해외 거래하는 것들 그리고 뭐 혹시 해외에 자산이 5억이 넘는 사람들은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해야 되고 그거는 내년에도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과세와 상관없이 그거는 해당되는 거기 아,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쭤볼게. 네. 만약에 시세가 오를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나요?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1년 동안 2021년 1월 1일부터 예.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12달 중에 마지막 날에 한 번이라도 5억을 찍었으면 그 다음에 5월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 한 번이라도 네, 넘었으면. 네. 근데 그거는 유예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해외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내년에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혹시 기분 좋게 해외 그 정도의 금액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네. 주의할 거는 혹시 내가 주식이나 현금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해외 통장에 같이 합산을 신고해야 된다는 거. 아, 합산 신고입니까? 네, 그렇죠. 어. 왜냐하면 어쨌든 해외에 있는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들이 거래를 할 때 항상 유념해야 되는 거는 내가 파는 시점, 파는 가격과 구시청이 가지고 있는 가격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거는 결국에 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본인이 기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비교해서 사실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 같은 서비스, 뭐 해외에도 사실 이런 유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탈중화의 장점은 사실 뭐 어디 거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뭐 국내 거래소는 조금 더 뭐 편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뭐 서비스를 쓰곤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혹시라도 없어질 만한 거래소라든지 뭐 불안한 히스토리 이런 것들 미리미리 갖고 있으면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무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세무사를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네. 크립토 전문 세무사가 더 그렇죠. 크립토를 좋겠죠. 많이 다뤄본 세무사분들이 확실히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을 찾아가셔서 편하게 상담하시고 그리고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게 뭐 맨날 불안해하면서 세금 뭐 막 엄청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미리미리 알고 기록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더블엑소프트의 신대철 대표, 크립토텍스의 신대철 대표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내용 확인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